윤석열 전 대통령, 그는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사주는 수와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반면 불의 기운이 부족하지요. 오늘은 그의 사주를 바탕으로 그가 정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60년 12월 18일 한겨울에 찬 공기를 품은 이날에 태어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가운 계절만큼이나 냉철하고 단단한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사주를 펼쳐보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수와 금의 강한 기세입니다. 차가운 물은 이성과 계산을 상징하고 금은 단단함과 날카로운 판단력을 뜻합니다. 그가 검사로서 법의 칼을 쥐고 대통령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올랐던 이면에는 이 수와 금의 조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에서 단 하나 눈에 띄게 결핍된 기운이 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명리학에서 불은 열정과 추진력, 명예와 대중적 인기, 그리고 따뜻함과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운명의 회로가 끊겨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불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의 상징이며 대중 속에서 불꽃처럼 떠오르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사라진 사주는 고독한 권력과 싸우는 길을 걷게 만듭니다. 사주 속 불은 단순한 온기의 문제를 넘어서 외부에서 지지를 얻는 힘과 밀접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조직에 밀어주는 기세, 대중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 이 모든 것들이 불의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권력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였고 칼날 위에 서 있던 리더십은 때론 차갑고 때론 무자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불이 없는 사주는 내부의 열기보다 외부의 찬물에 더 민감합니다. 이 말은 곧 주변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휘둘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그는 순식간에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좌에 올랐고 동시에 거센 여론과 정치적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잃고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운이 한때 크게 열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불이 없다는 사실은 그 운을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연료 없이 식어버리는 불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불이 없는 사주란 영원히 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의 흐름 속에서 불은 언젠가 찾아오며 그것이 곧 재점화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 자체에는 불이 없지만 세운과 대운이 불을 몰고 올 때 그동안 눌려있던 운이 다시 깨어나며 완전히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의 사주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하며 잠잠합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불의 기운이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 불은 단번에 타오르진 않지만 천천히 은밀하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불이 없지만 결코 빈약한 사주는 아닙니다. 그의 사주에는 금과 수가 자리를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금은 절제, 분석, 정의, 결단을 뜻하며 수는 지혜, 전략, 직관, 그리고 깊은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기운은 따로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큰 시너지를 냅니다. 그는 그 시너지를 타고났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그는 날카로운 금처럼 단호했습니다. 불이 없는 자가 품는 감정 없는 추진력은 때론 무정해 보였지만 그 냉정함은 오히려 조직 안에서 효율로 작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 계산에 머뭇거릴 때 그는 이미 논리로 결론을 냈고 누군가는 민심을 살피며 몸을 낮출 때 그는 수의 흐름처럼 상황을 간파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오른 건 대중의 열광이나 감정의 몰입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은 오히려 그의 냉철함에 반응했습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 감정 대신 절차를 말하고 위로 대신 정의를 외친 인물에게 사람들은 단호한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의 사주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불이 없는 대신 수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금은 약점을 찌르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감정을 흔드는 카리스마는 없었지만 사건의 본질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전국 속에서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는 안목은 그의 사주에 깊이 새겨진 차가운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과 수만으로 유지되는 권력은 언제나 냉기에 노출됩니다. 지지와 신뢰는 따뜻함에서 나오고 공감과 소통은 불의 기운에서 비롯되기에 그가 가졌던 날카로운 무기는 동시에 그를 가장 차갑고 고립된 곳으로 몰아넣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중이 원했던 질서와 단호함의 화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질서 위에 따뜻한 온기가 더해져야 했습니다. 그 불이 없었기에 그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고 지지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어색할 만큼 그의 등장은 거침없이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온 연어처럼 정치의 무대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언제나 말해줍니다. 사람의 사주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속으로 얼마나 깊은 기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하늘 기운은 그에게 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운에서 보자면 이 시기는 여전히 금과 수의 기운이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본인의 사주와 세운이 같은 방향으로 겹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운 운세는 균형을 잃기 쉽고 외부 충격에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2023년은 더 힘든 해였습니다. 그 해의 기운은 수가 더욱 강해지는 흐름이었고 그의 내면 또한 스스로 갇히는 듯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은 감정과 직관의 기운이지만 그가 가진 금의 성질과 결합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연함보다는 원칙과 냉정, 경계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권력은 따뜻하지 않았고 지지보다 냉소가, 응원보다 의심이 더 많이 따랐습니다. 운의 흐름은 멈춘 것이 아니라 그를 서서히 차가운 외곽으로 밀어냈고 결국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불씨 하나조차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이 시간을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그 기다리던 불의 기운이 이제 그의 사주 곁을 조용히 맴돌기 시작합니다. 긴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운세 또한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2025년은 그에게 있어 기운의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대운과 세운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그동안 얼어붙었던 사주의 일부가 천천히 녹아내릴 조짐을 보입니다. 불은 그에게 부족한 기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했던 기운이기도 했습니다. 그 불이 2025년에 살짝 깃드는 순간 사주의 중심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과는 다른 결이, 다른 흐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살아있음의 기척이 느껴집니다. 이 불은 갑작스럽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큰 불길이 아니라 잔잔하게 퍼지는 온기처럼 스며듭니다. 그가 걸어온 길처럼 이 불 또한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 불은 단지 따뜻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불은 눈에 띄게 만든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숨겨졌던 존재감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2025년의 불은 그에게 새로운 주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미 무대에서 내려온 자, 이미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자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의 무대는 언제나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 속으로 이 미약한 불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운세적으로도 이 시기는 식상과 관운의 움직임이 서서히 바뀌는 시기입니다. 식상은 표현력, 관운은 권위와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 둘이 동시에 변화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 세상에 표현하게 되는 흐름과 공적인 위치에 대한 기회가 다시 움직인다는 징후를 나타냅니다. 특히나 그동안 강했던 금의 기운이 서서히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그의 단단함은 더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사람들의 저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를 불편하게 여겼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의 필요성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분위기, 바로 그것이 2025년 불의 전운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불의 기운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2025년 불의 기운은 세상이 아닌 그의 내면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한때는 세상을 향해 칼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한켠에서 자신도 몰랐던 따뜻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불씨는 처음엔 작은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순간에 자꾸만 생각이 떠오르고 잊으려 했던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리학에서 불은 단지 에너지의 상징이 아닙니다. 불은 자기 표현, 감정의 외화, 결단력의 점화를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의 흐름 속에서 상황을 읽고 금의 날카로움으로 판단해왔지만 불이 들어오는 순간 행동에 힘이 더해집니다. 자신이 직접 움직이려는 마음, 다시 세상과 부딪히려는 의지가 서서히 생겨나는 겁니다. 불은 또한 대중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한때 그를 멀리했던 사람들, 비판하고 잊으려 했던 이들이 이제는 다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비난도 아니고 단순한 동정도 아닌 다시금 떠오르는 그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 불씨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과거에 그는 이 불을 가지지 못한 채 상대의 불을 꺼뜨리는 방식으로 권력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스스로 불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 불은 예전처럼 타인을 제압하는 불이 아니라 자신을 밝히고 따뜻함으로 녹이는 불입니다. 불이 살아났다는 건 단지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운이란 흐름이기에 개인의 변화는 언젠가 반드시 세상의 변화와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이 바로 그 둘이 겹치는 시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치라는 무대는 언제나 빈자리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띄우며 흐름의 균형을 맞추려 애쓰지만 그 속에서는 늘 예측 불가능한 균열이 존재합니다. 그 균열이 지금 천천히 그를 향해 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내세우지도 않고 누군가를 겨냥해 말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다시 그의 이름을 소환하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그의 과거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짐이 운의 전환을 알리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떤 기운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지를. 명리학에서는 이를 기운의 교차점이라 부릅니다. 기존의 권력이 약해지는 순간 새로운 기운이 부상하며 그 교차 지점에 운명적으로 끌려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그 교차점 위에 다시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온기와 그 안에서 피어나는 존재감, 그리고 그 존재가 다시 필요해지는 흐름.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주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이 타이밍을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단지 움직이지 않는 자로 보일지 몰라도 운은 이미 그를 중심으로 재편성 중입니다. 2025년 하반기, 불의 기운은 이제 그의 곁에서 맴도는 것을 넘어 그의 손끝을 향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기운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기회를 줄 뿐, 움직이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시기 사주의 주인이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다다른다고 봅니다.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이 가장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한 선택을 요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그런 칼날 위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과거보다 더 뜨겁고 고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 불 없이 그의 운명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머지 않았습니다. 운은 이미 그를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단 하나 남은 건 그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 운명은 다시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며 그가 그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국의 정치 지도 또한 또 한 번의 방향 전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의 불은 정말 피어오를까요? 그의 사주는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평생 품지 못했던 불이 처음으로 가까이 다가온 지금. 그 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사주의 균형을 맞추게 되고 그 순간이 곧 재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불은 과연 세상을 다시 비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태우며 사라져갈까요? 운명은 마지막 선택을 남겨두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한번 꺼졌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를지 아닐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사람이 이제 곧 돌아옵니다. 그를 다시 불러들이는 건 하늘의 뜻입니다. 어느 산간 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소년 무당이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던 한 인물이 곧 복귀하는 충격적인 환상이었다는데요.
소녀는 그의 복귀는 하늘의 뜻이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그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산은 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위로 낫지 않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도 아이의 울음도 아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천천히 하늘을 찢는 듯한 느낌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울창한 숲이 아닌 마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렷하고도 아련했습니다. 그 울음은 바람을 타고 계곡 아래로 퍼졌고 순간적으로 산 전체가 멈춘 듯한 정적이 뒤따랐습니다. 숲속 오래된 폐사지 앞에서 그 울음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눈이 유난히 크고 맑은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맨발, 흙이 묻은 얼굴.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변 공기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선명하게 맑아졌고 멀리서 매미가 울던 소리조차 한순간 끊긴 듯 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여긴 왜 있는 거야?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었어요. 하늘이요. 하늘이 울어서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입이 아닌 아이가 머물던 터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절에서 쓰던 쇠북이 천천히 흔들리는 듯한 울림이었죠. 마을의 한 어르신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귀신이 아니라 신이 내리는 징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다들 까먹었지만 저는 알아요. 하늘이 알려줬어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 앉아있던 아이는 갑자기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졌어요.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있었던 걸요. 순간 회관에 모여있던 어르신 몇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아이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떠난 줄 알았대요. 스스로 물러난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돌아온대요. 돌아올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온대요. 아이는 여전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어딘가를 관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주보는 것이 두려울 만큼 또렷했고 가끔은 마치 무언가를 보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안쓰러운 빛도 어렴풋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누가 돌아온다는 거냐?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지워졌어요. 사람들 입에서도 책에서도. 근데 저는 들었어요. 하늘에서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그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아이는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꺼진 회관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새벽녘 풀밭에서 맨발로 걷고 있곤 했죠. 하지만 아이는 분명 말했습니다. 꿈을 3번 꿨어요. 한 마을 어르신이 아이에게 조용히 물었죠. 무슨 꿈이었니? 그러자 아이는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하얀 안개예요. 너무 진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개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누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였어요. 그냥 존재했어요. 두 번째 꿈은 해바라기였어요. 근데 땅에서 아래로 피었어요. 꽃이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진짜 거꾸로 아래로 폈어요. 햇빛이 아래쪽에서 나왔거든요. 하늘이 어두웠어요. 듣고 있던 어르신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기묘했습니다. 파란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엔 아무 생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물속에 노란 구슬이 있었어요. 손을 넣었는데 안 닿았어요. 누군가가 그걸 먼저 꺼낼 거라고 하늘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꺼내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된대요. 아이는 눈을 뜨며 덧붙였습니다. 그 세 개의 꿈은 다 같은 거예요. 전부 연결돼 있어요. 처음엔 안개고, 그 다음엔 뒤바뀐 세상이고, 마지막엔 숨겨진 열쇠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순서예요. 세 번의 꿈,
그리고 누군가의 귀환이라는 메시지. 아이의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꾼 꿈은 마치 누군가가 꼭 기억하라고 전해주는 듯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꿈은 하나같이 누군가 돌아올 때의 징조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은 잊힌 이름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얼굴로, 다른 말투로, 그러나 같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선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며칠간 말을 아꼈습니다. 기운이 빠진 듯 보였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밤이 사흘째 되던 날 아이는 불쑥 일어나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번엔 본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다시 예언을 꺼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목소리는 마치 무언가에게 빌려온 듯 낮고 단단했습니다. 물이 붉었어요. 강이 아니라 피 같았어요. 그런데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는데 그냥 무서웠어요. 그 물속에서 잉어가 나왔어요. 검은 잉어였어요. 한 마리뿐이었고 물결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의 말은 상징이었지만 너무 생생하고도 또렷했습니다. 잉어는 달을 올려다봤어요. 그날 달은 창백했어요. 빛이 없고 얼굴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잉어는 물 밖으로 올라와서 달을 향해 뛰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잉어가 뛰는 걸 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버렸어요. 그가 다시 서 있는 거라고요. 아이의 말은 몽환적이면서도 불안한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잉어를 억눌린 진실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검은 물체가 상징하는 게 바로 잊힌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달은 세상의 시선이자 권력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는 그런 해석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말했습니다. 잉어는 보였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근데 딱 하나는 알겠어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때는 아무도 몰래 잉어처럼 조용히 올라온대요. 물도 흐르지 않고 바람도 멈췄을 때요. 아이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손짓, 그리고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중얼거림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요. 가장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던 건 어느 날 아이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선녀가 바늘을 돌려요. 아주 천천히. 뱀은 그 밑에서 시간을 먹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무당은 숨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선녀는 동양 예언서에 종종 등장하는 존재였고 뱀은 시간을 조종하거나 미래를 탐하는 존재로 상징되곤 했죠. 하지만 아이는 그저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늘 위에 거대한 시계가 있었고 그 시계의 바늘을 돌리는 이는 선녀였습니다. 그 바늘은 바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감기듯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엔 길고 마른 뱀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뱀이 시계를 먹으면 시간이 멈춘대요. 그때 새 시계가 생기고 바늘은 다시 밖으로 돈대요. 그 바늘이 처음으로 가리키는 곳에 그 사람이 서 있대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반복된다는 뜻이야. 권력의 시계가 다시 그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이지. 또 다른 이는 뱀은 지금의 권력이고 선녀는 이미 바늘을 다시 돌리고 있다는 뜻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이는 그 어떤 해석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계는 언제 멈추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지면 아는 거래요. 다들 무슨 일인지 모를 때 그게 시작이에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허공에 둥근 원을 그렸습니다. 여기에요. 시계가 멈춘 자리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이의 말수가 부쩍 줄어든 건 어느 바람 센 날의 일이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문틈으로 휙휙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마을 곳곳을 흔들었지만 하늘은 맑고 해는 높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마을 회관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잊혔어요. 그 말은 공기처럼 흩어졌지만 묘하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허공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건 글씨도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름의 흔적 같은 것을 따라가듯 그는 허공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잊었지만 이름은 살아있어요. 입에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바람이 부르고 있어요. 들리시죠? 순간 마을 어르신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아니래요.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이래요. 이름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대요. 그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이 이름을 찾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구도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에 어떤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정권에서 물러났던 그 사람을, 시대의 뒤편으로 사라졌던 목소리를, 정치보다 더 큰 무언가와 싸우다 지쳐 퇴장했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허공에 썼던 손동작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동작을 따라하면 마음속에 선명한 얼굴 하나가 그려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존재는 이제 공기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가 곧 이름을 다시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이름이 다시 불리는 순간 세상은 또 한 번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가 걸어올 거래요. 근데 아무도 진짜라고 믿지 않을 거래요. 발자국이 흔들려 보이니까요. 그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묘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진짜지만 가짜 같고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되어버리는 일?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 있을까? 아이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흔들리는 거래요. 사람들이 너무 오래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가 와도 가짜라고 말한대요. 그 말에 어르신 하나가 허탈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라는 거야? 지금껏 다 속았단 말이냐? 아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로 몰릴 거래요. 근데 하늘은 진짜를 알아봐요. 그래서 길이 생긴대요. 땅이 먼저 길을 내준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어떤 결심 같은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땅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자국은 흔들려 보여도 사실은 똑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걸어와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도 따라 걷게 될 거래요. 그 마을엔 원래부터 무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당이라기보단 신기가 있다고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큰어멈이라 불렀고 그녀는 아픈 사람의 몸을 쓰다듬거나 조용히 죄를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나타난 뒤부터 큰어멈은 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의 말을 몇 번이나 들은 후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저 말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를 두고 말이 돌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 애가 신을 받았대.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따라왔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돌아간 노인이 며칠째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아이가 앉았던 자리에 꽃이 피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시험하려고 갑자기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대답은 그 사람조차 말하지 않은 과거의 비밀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무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과 눈빛, 그리고 침묵 모두가 예언으로 여겨졌습니다. 큰어멈은 마을 회관 마루에 앉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그 애를 내려보낸 거야. 아이의 주변엔 늘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가 울지 않으며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말없이 앉아 하늘을 바라봤고 어떤 날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서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된대요. 그전에는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어느 날 소녀는 아무 말 없이 회관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노인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계가 멈췄구먼.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앞에 놓여있던 돌 하나가 굴러가더니 곧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표식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신호라 믿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남긴 마지막 말만이 사람들의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길은 다시 찾아와요. 그 길 끝에 그 사람은 이미 서 있어요. 오늘은 소년 무당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